어제 TV조선이 사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이 문자 메시지 전문을 일부 오탈자를 수정해서 공개한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잠시 1월 15일 거 보시면 이게 전문의 내용은 아니고 일부 문장을 저희가 이제 CG로 TV조선에서 보도한 거를 저희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는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은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 내려주면 그 뜻에 따르겠다. 그러면서도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자 내용은? 저도 이제 오늘 문자 전문을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것만 그냥 액면 그대로 볼 때는 좀 절절하기도 하고 한편 좀 짠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사과를 하겠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왜 그걸 굳이 이렇게 저기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드러나지 않았까 여기서 문자와는 밝혀지지 않은 대통령의 경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뭐 이런 등등이 쭉 깔려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시로 돌아가면 상당히 좀 혼돈스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뭐 왜 사과하냐, 너 그만둬라, 뭐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뭐 사과하고 뭐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뭐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시그널 차원으로 보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섣불리 이런 상황에서 답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만 문자만 딱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차가운 사람.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잘못을 인정한 지금까지 좀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히 좀 식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에서 이걸 유출했을 것이다라는 게 넉넉히 추론이 됩니다. 넉넉히 추론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님이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하다 보니까 참 조심스럽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의 누렁소 검은소 약간 거의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이런 거잖아요. 막 논란이 있는데 부분 발췌해서 있으면은 막 전문 공개하라 막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전문이 공개가 되면은 이게 뭐 상황이 좀 클리어 된다든지 뭐 이렇다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건데 전문이 공개되면 될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막 생기고 있고 의문점이 막 생기고 있다. 그래서 야 이게 추가로 이제 뭐가 나올 것인가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폭로가 나올지 7월 23일까지 이게 무슨 일들이 이 전당대회에서 벌어질지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눈에서 오늘 레이저가 나갔으면 레이저보다 더한 게 이제 막장 드라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귀신도 늘려 뭐 막 이렇게 암세포도 나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흥미진진하다 진짜. 이 전개에서 뭐가 나올지.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막 폭로가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왜 답을 안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박정원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자가 왔던 시기가 첫 번째 문자가 왔던 시기가 이미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용산에서 사과하지 않겠다. 라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이미 사과 못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그 뒤에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에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논의할 상황인데 그리고 본인은 용산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못한다고 했으니 이거는 본인하고 직접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답을 안 한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다고 봐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대통령까지 뭐 그냥 대통령실에서 사과 안 돼 뭐 이렇게 정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격노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가서 비대위원장 뭐 사퇴까지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요구했다는 얘기가 거의 뭐 정설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씨가 뭐 나는 내가 사과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우선 가깝게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두 분이 먼저 그 의견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두 양쪽의 얘기가 서로 엇갈리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들리는 마당이라면 그 사과하시죠. 이렇게 얘기 못하죠. 분명히 공식적인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김건희 씨한테 사과하세요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상당히 그럼 좀 굉장히 곤란하고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답을 어설프게 하느니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좀 리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중 플레이로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이건 제가 이중 플레이요? 유추를 해보자면은 작년 12월 26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 달 전인 11월 27일에 서울의 소리 보도가 있은 다음에 그냥 온통 김건희 명품백 이 얘기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 지지율도 연초에 굉장히 낮았어요.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라고 본인을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친윤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용산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는데 갑자기 1월 15일에 김건희 여사 문자가 딱 와. 그러면 이게 뭐지? 친윤들은 다 반대하는데 용산의 뜻은 도대체 뭔가라고 해서 좀 이거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거는 이중 플레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뒷단에 보면은 이제 1월 21일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3자 회동하는데 거기 거절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23일에 이틀 뒤에 또 문자 와. 그래서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나 물러나라고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만한 소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월 22일 날 특히 이철규 의원이 이거는 정치 공작입니다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거의 상황은 끝났다. 그때는 그 전에는 약간 설왕설래 친윤들의 각계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면 1월 22일에는 거의 이철규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딱 선언을 하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1월 23일에 문자 와. 1월 25일에 또 문자 와.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거는 이중 플레이 같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상민 의원하고 저하고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원래 친하다가. 근데 이상민 의원이 저한테 김 대표, 뭐 김주희 평론가, 저 뭐 지난번에 내가 좀 미안했고 우리 한번 봅시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한 번은 뭐 바빠서 그럴 수 있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는데 계속 무시할 수 있을까? 제 뭐 다 이해합니다. 제가 뭐 이 정도 하고 뭐 나중에 논의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감정의 골이 이미 너무 깊었다. 이 상황에서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캐릭터에 투영된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에 투영한 결과물이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치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벽증이 아주 나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평소에 지론이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공적 입장, 사적 입장 굉장히 강조하다 근데 보니까. 세상이 공적인 거 사적인 거 이렇게 두고 잘라듯이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적인 거 공적인 게 얽혀 있을 때 사적인 거 가지고 또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그게 뭐 있는 현실이니까 실존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딱 잘라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사적인 거를 공적인 것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말은 맞는데 이게 지금 우리 김윤혜 평론가 말씀처럼 사람관계를 푸는데 조금 더 오히려 좀 담대하게 나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만났을 때 뭐 소통을 하셨잖아요. 어때요? 그런 캐릭터가 보이나요? 지금 저 한동훈 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거를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사적인 거에 공적인 것이 이렇게 영향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죠. 때가 묻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살다 보면
그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그렇게 딱 자르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섞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 흐트러지지만 않고 중심을 잃지만 않으면서 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입장도 존중하면서 그것도 살려주면서 조금 이제 테크닉적인 것이 좀 입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들 약 먹일 때 쓴약 막 먹이지 않잖아요. 그때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단 거 입히잖아요. 그걸 해서 좀 살살 이렇게. 눈속이 많은 것 같지만 애들 입장에서야 야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약 먹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예. 근데 사실은 아까도 뭐 이제 추론은 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누가 이 시점에서 이 문자를 공개했느냐 이것도 사실 논란이잖아요. 박정원 의원은 이제 누군가가 TV조선에 문자 캡처를 준 것 같지는 않고 자세하게 불러준 것 같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 측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문자 일부가 없대요. 문자 일부만 남아있고 일부는 전문이 없는 상태여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 의미는 네. 지웠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각자의 입장에 놓인 거니까 어느 쪽 입장도 100% 신뢰를 보낼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씨 쪽이거나 한동훈 위원장이거나 그리고 두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있는 저 문자 내용이니까 두 사람이 결정적이겠죠. 근데 그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꼭 이 범인을 찾는 더 의심의 대상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고 누가 그거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까, 누가 손해를 최소화시킬까 그걸 따져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조조의 방법을 원형해서 살펴보면 이거는 한 위원장 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한 위원장이 아니면 그럼 김건희 여사 쪽인 것 같은데 아니면 용산 쪽이거나 이런 생각이 추론이지만 짐작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대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약간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그럼 이 문자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대안이 확고해졌다. 뭐 이렇게 될 만한 가능성 이게 럭비공 같아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그럴 모험수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문자는 두 사람 쪽이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물이 이제 했을 가능성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1월에 문자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주변에 하소연을 했다라고 하고 일부 언론계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보도도 그러니까 일부 있었어요. 보도도 1월 23일에 TV조선이 이런 비슷한 문자나만 빠지고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것도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뭐 언제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3월에 이 문자를 내용으로 입수를 했는데 뭐 1월에 입수를 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를테면은 야 이 문자를 좀 풀어라라고 해가지고 직접 움직였을 가능성 아니면은 뭐 그게 뭐 이거 이철규 의원이 됐든 뭐 윤핵관이 됐든 뭐 한동훈 측이 됐든 이쪽에서 이거를 입수를 한 거야. 야 이거 완전 호재인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 측에 허락을 득해야 돼. 이거는 김건희 여사 허락을 득하지 않고 그냥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불경죄예요. 불경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허락은 득하고 대신에 김건희 여사가 주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쪽에서 이제 했을 가능성 뭐가 됐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가 풀리는 거를 몰랐을까?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아까도 잠깐 그 문자 내용에 추가적인 이게 말끔하게 해소된 게 아니라 이거 뭐지? 라는 부분이 더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1월 23일 문자를 보면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합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고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팀이라는 언급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댓글팀을 활용하여.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댓글팀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왔다는 게 신기하다. 보통 포털에서 욕먹으면 아우 나를 싫어하나 보지 생각하지 댓글팀을 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아는 사람들의 대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딱 포인팅을 했거든요. 근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이제 김종배의 시선집중 나와서 한동훈 후보야말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라고 폭로를 또 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세상이 더 밝아지면 그때 얘기하겠다. 면책 특권 있을 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국회에서 만약에 이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안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많은 관점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불경론이나 배신자론 아니면 한동훈의 패배 책임론 아니면 당무 개입론 국정농단론도 있어. 이거는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김건희 여사 핸드폰까지 넣어가지고 문자 다 공개해야 돼. 이거 조국혁신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론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공멸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다 죽어. 다 죽어. 폭로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죽어. 지금 장해찬도 오늘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오늘 MBC 시선집중 나와가지고 댓글팀 운영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론 관리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에 해당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뭐 이거 특정을 해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동안 봐왔던 거는 국정원이 댓글 관리에 드루킹이 뭐 댓글 써 그러면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해찬 최고가 나와서 폭로전 하면은 이게 진흙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썼는데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를 보면은 이제 다들 총을 다 겨눠요. 이렇게 서로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일촉즉발의 상황이야. 겨누기만 하면은 내가 딱 쏘기만 하면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막 긴장감이 흐르는데 옆에서 누가 난입해. 갑자기 누가 걸어오면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장해찬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왜냐면은 좀 약점을 다 잡고 있거든. 서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장관한테 문자를 한 번만 5번만 보냈겠습니까? 그거 내용 공개되면은 다 난리 나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보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제가 국민의힘의 중립적인 인사들 만나보면은 야, 다 죽겠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공멸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유난 공멸론은 제가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감정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뭐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한다기보다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걱정돼요. 예. 하여튼 그 전당대가 그 국민의힘을 갖고 있는 내부적인 모순이라든가 또 외부적인 그런 그 어려움에 대해 넘어갈 그런 역량을 비축할 수 있는 좋은 그 계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당대회가 지금 어쩌면 그 쓰레기만도 못한 이런 그 문자에 어떠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화돼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당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전 특히 국민의힘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당원이잖아요. 그게 잘 돼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뛰쳐나와서 이 국민의힘에 온 입장으로서는 이주자로서는 여기에서 잘 돼서 저의 정치적인 뜻이 옳았다는 걸 딱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못지않는 아주 그냥 죽쓰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의원님 혹시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하실 생각 없어요. 그렇다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약간의 후회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후회는 안 하지만 제가 이제 에일리에 보여줄게. 그 노래를 신봉하고 그 노래를 믿고 민주당을 뛰쳐나와서 새로운 애인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여기 잘해야 되는데 진짜 정말 그래요. 저는 근데 의원님 진짜 좋아하는데 의원님께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재명 대표 들이받을 때 그 호기로움으로 좀 당내에서도 쓴소리 좀 하시라. 너무 요즘 조용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러려고 했더니 주위에서 여기서까지 또 뛰쳐나가면 완전히 인생 이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된다. 네. 좀 자리 잡고 그런 다음에. 그렇죠. 좀 이렇게 좀 김준일 평론가 같은 님들이 뭐 이렇게 좀
든든한 스폰서 역할을 해주고 나도 좀 이렇게 기대를 언덕이 있으면서 좀 그래야 되는데 뭐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낯선 곳이잖아요. 예, 예. 네. 낯선 곳이니까 아직은 좀 포문을 열기는 좀 상황을 지켜보시겠다. 그 김준일 우리 저 평론가님 말씀 듣고 진짜 저 그렇게 했다가는 다 이해합니다. 한 얘기예요. 나를 청문시키지